네, 안녕하세요. 댕기왕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치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가치 투자, 말 그대로 가치를 근거로 해서 투자를 한다는 얘기인데, 이 가치 투자가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론이 그렇게 복잡하진 않습니다. 이론은 쉬운데, 왜 사람들이 실천하기가 어려운 것일까요? 이거를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최근에 뭐 비트코인도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뭐 비트코인을 가치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가치를 산정하기 어렵다. 단순히 뭐 수급 많이 사면 많이 오르고 많이 팔면 많이 떨어지는 이러한 수급으로 이제 가격이 움직이다 보니 이거는 투자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설명을 많이들 하시죠.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 주식 투자 목표가 안정적인 자산 증식이나 그리고 노후 준비라면 비트코인을 가지고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냥 뭐 젊을 때 자본금이 적고 뭐 100만 원, 200만 원 가지고 내가 한번 해보겠다, 이런 거는 뭐 괜찮죠. 네. 그래서 뭐 투자의 목적에 따라 비트코인을 안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내가 가치 투자를 지향한다면 당연히 내 투자 철학과 원칙에는 비트코인이 안 맞는 투자 수단이 될 수 있겠죠. 그렇다면 가치를 기반으로 투자를 한다는데 과연 도대체 어떤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하느냐? 이거는 이제 가치 투자자마다도 좀 다르겠죠. 내가 어떤 가치를 더 우선적으로 보느냐? 어떤 분들은 나는 배당 가치, 나는 자산 가치, 이런 거를 우선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시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배당 가치나 자산 가치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이거는 개인적인 성향마다 좀 다르니까요. 그러면 너는 어떤 가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저는 첫 번째, 사업적 가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기업이 바보가 경영을 해도 이 기업이 하는 사업의 특성상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아질 수밖에 없겠구나, 사업이 계속 잘 될 수밖에 없겠구나, 뭐 이런 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 사업적 비즈니스적 가치를 저는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돼야 분기 실적이 조금 꼬꾸라지더라도 주식을 팔지 않고, 주가가 조금 떨어져도 주식을 팔지 않고 오히려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이 사업적 가치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가장 우선적으로 보는 건 사업적 가치다. 그러면 이 사업적 가치를 어디서 볼 수 있나요? 전자공시 사이트에 들어가면, 다트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기업들이 그 사업 보고서를 1년에 4번 발행을 합니다. 그거를 보시면 됩니다. 그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 기업이 어떤 사업을 하고 있고 앞으로 뭐 신규 사업으로는 어떤 것을 진출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사업의 성장성 그리고 경쟁력, 뭐 이런 것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물론 좀 부실한 사업 보고서를 발행하는 기업도 있긴 하지만 보통은 이 사업 보고서가 그 기업이 투자자들한테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메시지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사업적 가치를 제일 중요하게 저는 보고 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바로 이 실적 가치입니다. 그럼 실적 가치는 어떤 방식으로 보느냐, 너는? 그럼 저 같은 경우에는 과거 10년 동안의 실적을 다 가져옵니다. 이 과거 10년의 실적도 이 사업 보고서를 보면, 10년 전 사업 보고서를 보면 그 어떤 실적을 냈는지가 다 이미 나와 있죠. 그래서 그것을 엑셀로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과거 10년 동안 어떤 흐름을 이 기업이 보였는지를 먼저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매출액이 계속 증가를 하는 기업을 선호를 합니다. 저는 10년 동안 매출액이 꾸준히 증가한 기업, 영업이익이야 뭐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겠죠. 기업이 대규모 투자를 하면 영업이익이 좀 떨어지겠죠. 기업이 대규모 투자를 하는 이유는 계속해서 성장을 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죠. 투자 없이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기업은. 그렇죠? 그래서 매출액이 꾸준히 증가하는지 그것을 보기 위해서 이제 과거 10년 동안의 실적, 그거를 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지금 주가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움직이느냐. 과거 10년 데이터를 보는 것은 약간 이 첫 번째 사업적 가치가
진짜로 유효했는지 그것을 보기 위해서 이제 과거 10년 데이터를 봤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주가가 움직이려면 작년보다 올해 돈 더 잘 버느냐,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잘 벌 수 있느냐, 이거를 이제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년 대비 실적을 봐야 된다. 지금이 2021년이니까 아직은 뭐 올해 실적이 다 안 나왔죠. 그렇다면 2019년 대비 2020년도 실적은 증가를 했는지, 증가를 했으면 왜 증가했는지를 분석을 하는 겁니다. 떨어졌으면 왜 떨어졌는지를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 떨어진 이유가 명확하다. 만약에 뭐 코로나 때문에 영업을 못해서 떨어졌다. 그러면 이게 기저효과를 발휘해서 올해 실적은 증가할 가능성이 높겠구나. 올해 실적이 증가하는데 큰 부담이 없겠구나. 이런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분기 실적이 나올 때마다 전년 동기 대비 실적을 파악을 합니다. 많은 기업들이 실적이 계절성을 띠기 때문에 전분기보다는 전년 동기 대비 실적을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아이스크림을 파는 기업이라면 여름의 실적이 제일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전분기 실적과 비교하기보다는 항상 전년 동기 대비 실적과 비교를 한다. 그래서 실적이 전년 대비 증가를 했는지, 그리고 올해 실적은 내년도보다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지, 그 다음엔 전년 동기 대비 실적이 증가하고 있는지. 지금 1분기 실적이 나왔죠. 그러면 이 기업이 전년 1분기보다 올해 1분기 실적이 좋아졌는지, 좋아졌으면 왜 좋아졌는지, 이게 일회성 이익이 아닌지, 이게 연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실적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뭐 주가는 결국 이익에 수렴하게 된다. 장기적으로. 결국엔 수렴하게 된다. 뭐 단기적으로야 뭐 여러 소음이나 뭐 재료, 모멘텀 이런 것들로 움직일 수 있겠지만 거의 주가는 기업이 벌어들이는 이익에 수렴하게 되어 있다. 이게 사실은 주식의 존재 탄생 이유이자 존재 이유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 이거 당연한 거 아니냐, 당연히 분석을 하고 투자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 이런 간단한 것조차 보지 않고 투자하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대다수는요 사업 보고서 안 봅니다. 그리고 전년 대비 전년 동기 대비 실적이 좋아졌는지 안 좋아졌는지도 모릅니다. 그러고 투자를 합니다. 굉장히 신기하기도 하지만 대다수가 그렇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부분 어떻게 투자를 하느냐? 남이 좋다는 그 말만 듣고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대부분 뭐 차트나 수급, 이동평균선, 재료, 모멘텀 이런 것들을 보고 많이 단타를 많이 하죠. 거의 이런 투자자가 90% 이상이라는 통계 자료도 나왔듯이 대부분 이렇게 투자를 하십니다. 저의 투자 철학과는 전혀 맞지 않는 투자 방식이죠. 물론 제가 생각하는 기준, 사업적 가치, 실적 가치, 외적인 것으로 주가가 움직이는 녀석들도 있죠. 예를 들면 뭐 대북 테마주, 실적과 상관없이 움직이죠. 북한과 뭐 어떻게 했다, 그죠? 그리고 정치 테마주가 있죠. 정치 테마주도 실적과 사업적 가치와는 전혀 상관없이 주가가 움직이죠. 그래서 그 기업이 프레임을 어떻게 잡느냐, 그 기업이 어떤 프레임을 갖고 있느냐, 만약에 이 기업이 뭐 대북 테마주와 엮여 있느냐, 아니면 정치 테마주와 엮여 있느냐, 만약에 엮여 있는 기업이다, 그럼 저는 실적이 뭐 좋아지든 말든 일단은 뺍니다. 왜냐하면 프레임 자체가 그쪽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제가 다른 식으로 분석을 해봤자 주가가 다른 식으로 이미 포지셔닝이 돼서 움직인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포지셔닝이 된 기업들은 제외를 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뭐 안랩이라는 기업 있죠. 안랩이 그 안철수 대표가 만약에 정치에 입문하지 않았을 적에는 실적과 가치 기반으로 주가가 움직였습니다. 근데 이제 안철수 대표가 정치에 입문하면서 이건 정치 테마주가 돼버렸어요. 그러면서 실적과 사업적 가치보다는 이 정치적인 이슈와 모멘텀으로 주가가 움직이는 것으로 성격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내가
가치 기반의 투자를 하는 사람이라면 안내배는 투자하지 않겠죠. 오히려 그런 테마로 주가가 올라갔을 때 주식을 매도를 하고 다른 종목을 보겠죠. 왜냐하면 포지셔닝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고 이제 테마주 말고는 또 예를 들어보면 테슬라 같은 종목이 있죠. 지금 당장의 실적보다는 미래 실적, 앞으로 10년, 20년 뒤에 이 기업이 벌어들일 이익을 계산을 해서 현재 주가에 반영시키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뭐 구글, 아마존 이런 것들도 사실은 미래 실적을 많이 반영을 시켜서 주가가 거래가 되고 있죠. 그래서 밸류에이션으로 따지면 굉장히 고밸류에이션을 받는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치 기반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이런 기업들은 사실 쳐다도 안 보죠. 성격이 다르니까. 무엇이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그냥 내 성향과 다른 종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투자자들은 항상 생각해야 돼요. 내가 모든 포지셔닝에 있는 종목들을 다 다룰 수가 없습니다. 테마주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테슬라나 뭐 구글, 페이스북처럼 미래 실적을 기반으로 한 종목들 투자를 잘하시는 분이 있고요. 그리고 저처럼 미래 가치보다는 현재 가치에 집중하는 사람들, 현재 실적 이런 종목에 투자하는 거를 잘하는 사람들이 또 따로 있죠. 그래서 내가 잘하는, 내가 공부를 지금 하고 있는 나의 투자 철학과 맞는 종목들만 투자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외적인 요소로 움직이는 것은 관심을 아예 꺼야 돼요. 주가가 뭐 오르든 떨어지든 아예 관심을 끄는 겁니다. 그거 말고 투자할 종목이 널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항상 기억을 하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세 번째로 보는 거는 이제 재무적 가치입니다. 재무적으로 이 기업이 단기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장기 부채는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 단기 부채를 상환하지 못할 경우에는 기업이 부도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재무적으로 안정적이냐 이런 거를 이제 세 번째로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동 비율이나 부채 비율, 그다음에 현금 흐름표 이런 손익계산서 이런 것들을 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주식 투자 교과서에 나오는 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유동 비율이 100% 이상이고 부채 비율이 100% 미만인 기업들은 재무적으로 안정적이다라고 본다고 책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100%다 맞지는 않습니다. 특히 지금 당장 실적보다는 성장을 먼저 해야 되는 기업들은 재무적 비율이 재무적으로 조금 안 좋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래서 재무적으로 안 좋아서 뭐 전환사채를 발행하거나 그 다음에 뭐 유상증자를 하거나 이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냥 단순하게 전환사채 안 좋고 유상증자 안 좋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다 거른다? 그럴 수는 없어요. 이 기업이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유상증자를 하면서까지 돈을 끌어와서 성장할 수 있느냐? 그것들을 이제 먼저 보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봤어요. 그 다음에는 무엇을 봐야 되느냐? 당연히 주가를 봐야죠. 아무리 비즈니스가 좋고 아무리 실적이 좋고 아무리 재무적으로 우수하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비싸다, 주가가 싸지 않다? 그러면 투자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반드시 주가가 싼지 밸류에이션이 매력적인지를 항상 체크를 해야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비즈니스 굉장히 좋아요. 실적 굉장히 좋아요. 재무적 가치도 굉장히 좋아요. 자, 근데 주가마저도 싸요. 이런 주식이 과연 얼마나 존재할까요? 10개로 하자면 보통 한두 개 정도 발생이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8개 정도는 이것을 다 반영을 주가가 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잖아요. 이렇게 다 좋은데 주가가 저평가되기가 쉽지가 않겠죠. 다른 투자들도 다 분석을 하고 공부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왜 개인 투자가 이걸 분석하느냐? 반드시 한두 개 정도는 저평가가 되는 기업들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비즈니스 좋고 실적 좋고 재무적 가치도 우수한데도 불구하고 반드시 10개 중에 한두 개 정도는 주가가 쌉니다. 밸류에이션이 매력적입니다. 이것을 시장의 오류라고 하죠. 시장은 항상 이성적이지 않다. 시장이 비합리적이기 때문에 내가 돈을 번다. 이렇게 말하는 투자자도 있죠. 특히 주식시장이 폭락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1번부터 3번까지 우수한데도 불구하고 밸류에이션이 매력적으로 바뀌는 종목들이 많이 나옵니다. 주식시장이 폭락했을 경우에는. 그러면 투자자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무엇을 해야 될까요? 미리 주식이 싸지기 전에 미리 1번부터 3번까지 우수한 종목들을 리스트를 쫙 뽑아놔야 됩니다. 그래야 뭐 주식시장이 폭락을 했을 때 그때 분석을 하면 늦는다는 거죠. 그래서 미리 분석을 해서 뭐 주식시장이 됐건 어떤 이유가 됐건 주가가 떨어졌을 때를 그걸 이용해서 싹 건져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종목을 분석을 하고 내가 데이터를 쌓고 관심 종목에 딱 그 우수한 종목들의 리스트. 이게 1번부터 3번까지 다 좋은데 주가가 만족스럽지가 않네. 그런 기업들 리스트를 쫙 뽑아 놓습니다. 그리고 주가 폭락할 때 주가 메리트, 주가 상승 여력에 대한 메리트가 높아져서 나의 기준, 내가 투자하는 그 기준에 부합하는 종목이 생겼을 때 바로 투자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공부를 해두는 것이죠. 그쵸? 그게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을 때 저는 이런 방식으로 투자를 하는데 제가 정말 무슨 남들 모르는 특별한 투자법을 쓰고 있나요? 아니죠. 보통 책에 나온 워렌 버핏이 이야기하고 피터 린치가 이야기하는 그리고 실제로 가치 투자자들이 이야기하는 그러한 투자법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왜 실천이 어려울까요? 예, 그것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분들도 계시죠. 아니, 내 실적 좋다고 해서 샀는데 왜 내가 사면 주가가 떨어지느냐? 이런 분들도 계시죠. 그거는 밸류에이션을 안 봤기 때문입니다. 밸류에이션을 모르고 적정 주가에 대한 개념이 없이 투자를 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뭐 뉴스, 증권방송, 언론, 유튜브 등 이러한 매체에서 자주 언급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카카오가 제일 많이 언급되고 있죠. 아무튼 이렇게 계속 언급되는 종목들이 과연 주가가 쌀까요? 주가가 대부분 비쌉니다. 뭐 100%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대부분 이렇게 자주 언급되고 여러 사람들로부터 언급되는 종목들은 주가가 비쌉니다. 근데 투자자들은 그것을 보고 투자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기업을 샀어도 나쁜 종목이 되어버리죠. 그 이유는 밸류에이션 때문입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 제가 여기까지 분석하는데 지수 예측은 하나도 없었어요. 지수 예측은 참고만 할 뿐 이것을 기준으로 내가 투자를 이렇게 설정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수 예측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워렌 버핏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지수 예측 못한다. 다만 지수를 활용할 뿐이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수 예측을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미 좋은 종목들로 분석을 다 해놨기 때문에 설령 지수가 하락해서 밸류에이션이 매력적인 종목들이 생기면 나는 싸게 주식을 살 뿐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저도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저도 그렇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일정 부분의 현금 비중을 마련하고 지수가 언제 떨어질지 아무도 모르죠. 근데 떨어지면 그렇게 활용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투자를 한 가치 투자의 연평균 수익률 목표는 무엇이냐? 제가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면서 대박을 절대 노리지 않습니다. 뭐 1년에 뭐 1000%, 2000% 이런 거 가당키나 할까라는 생각도 하면서 절대 이런 목표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제가 1년에 1000%의 목표를 잡았다. 그러면 저같이 투자하면 안 됩니다. 절대 달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네가 공부를 하고 분석을 하고 투자를 해서 네가 얻고자 하는 연평균 목표는 무엇이냐?
저는 개인적으로 20에서 30%를 자산 증식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누군가에게는 적은 수익률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쵸? 근데 이 20에서 30%를 10년을 달성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만약에 내가 1억을 가지고 투자를 하면 10년 뒤에는 18억이 됩니다. 왜냐? 복리 때문에. 여기에 내가 월급쟁이에요. 그래서 매달 월급을 받아요. 그래서 월급의 10%, 욕심을 좀 부리자면 20%, 30%를 매달 이런 주식들 1번부터 3번까지 분석한 이런 주식들을 꾸준히 산다고 가정을 하면 1억이 10년 뒤에는 20억 이상이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20억 이상이 되면 아마 노후가 불행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우리가 슈퍼개미가 되려고 주식 투자를 하는 건 아닐 거예요. 예. 뭐 많은 분들이 특히 뭐 40대 이상인 분들은 이제 내가 소득이 끊기고 연봉 1억이라도 50대 이후에는 월 100만 원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은퇴하고. 그쵸? 그래서 그렇게 소득 절벽 구간이 왔을 때 안정적인 노후를 보내고 싶다. 이런 분들은 제가 투자하는 이 가치 투자를 많이 권유하는 편입니다. 대박은 없지만 안정적인 자산 증식이 가능하고 안정적인 자산 증식이 되면 행복한 노후가 될 수 있다. 예,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왜 실천하기가 어렵냐? 지금 여기까지 제가 설명한 게 사업적 가치, 사업 보고서를 봐라. 실적, 사업 보고서에 다 나와 있다. 이거 뭐 이게 숨겨진 정보가 절대 아니다. 이거 다 파악할 수 있다. 인터넷만 깔리면 다 파악할 수 있다. 재무적 가치도 마찬가지고요. 밸류에이션도 마찬가지고요. 다 공개가 되어 있어요. 이미 만인한테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이 공개가 되어 있고 안정적인 자산 증식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왜 대다수는 다른 투자법, 더 뭔가 신기하고 뭔가 화려한 투자법을 찾느냐? 왜 도대체 이 따분한 투자법을 실천하기가 어렵느냐? 이거를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 첫 번째는 만인한테 공개가 되어 있긴 한데 이 분석법이 시간이 오래 걸리고 굉장히 귀찮습니다. 굉장히 귀찮아요. 차트는 눈에 바로 보이잖아요. 이동평균선도 바로 보이고 수급도 눈에 바로바로 보입니다. 뭐 10초도 안 걸려요. 기술적 분석하는데 10초도 안 걸립니다. 대신에 기업 분석하는 거는 굉장히 오래 걸려요. 진짜 생각보다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그 한 종목만 분석하면 되는 게 아니라 전 종목을 다 분석해야 돼요. 전 종목을 다 분석하면서 비교 평가를 해야만 가장 좋은 종목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직장 다니면서 그렇게 하기는 어렵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두 번째는 재미가 없어요. 물론 저는 되게 재밌다고 생각을 하는데 보통의 경우에는 여기에 이제 취미가 없는 이상은 돈은 벌고 싶은데 취미가 없는 분들도 계시겠죠. 이런 분들은 재미가 없죠. 그리고 굉장히 지루하죠. 오늘 사서 내일 오른다는 보장이 없죠. 주가가 일주일, 뭐 한 달, 몇 개월, 심지어 1년 그 이상이 걸릴 수도 있는 거죠. 주가가 언제 오를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따분합니다. 뭐 테마주 이런 것도 굉장히 스릴이 넘치죠. 그래서 그에 비해서는 굉장히 지루하고 따분하다. 그래서 이게 왜 실천이 어렵냐면 이 오를 때까지 기다리는 게 어려워요. 주가가 오를 때까지 기다리는 게. 그러면서 내 거는 안 올라가는데 옆에 있는 주식은 막 오르는 것 같은 착각이 듭니다. 왜냐? 매일매일 오르는 주식은 나오잖아요. 급등하는 주식도 매일매일 나옵니다. 물론 매일매일 그런 급등하는 주식들만 투자하면 가장 좋은 시나리오겠죠. 근데 안 되더라고요, 저는. 예. 그래서 포기. 예. 그 옆에서 다른 주식이 눈이 가고 재미없고 지루하고 따분하고 공부하기 귀찮고 이런 것들이 이제 실천하는데 가장 큰 장애물들 중에 하나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거 다 아는 투자법 아니냐? 응?
그 워렌 버핏이 하는 투자법 다 알지 않냐? 나는 새롭고 특별한 투자법을 찾는다. 뭔가 항상 새로운 거, 새로운 특별한 기술,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찾게 되는 거죠. 근데 저도 뭐 여러 가지 이제 주식을 연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투자법들을 보고 익히고 실제적으로 해봤는데, 첫 번째로 익혔던 그 투자법, 가장 사람들이 지루하고 따분해하는 투자법이 가장 좋은 투자법이었어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이거와는 전혀 다른 투자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투자를 해선 안 되는 투자법이 있어요. 이게 안 먹히는 투자법이 있습니다. 그게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사이클 투자고요. 그 다음은 턴어라운드 투자입니다. 뭐 두 개가 비슷하다고도 볼 수 있는데, 이제 사이클 투자도 바닥에서 이제 턴어라운드 되는 거기 때문에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이클 투자는 보통 하워드 막스가 많이 주장하는 개념으로, 하워드 막스가 개인 투자자들은 주식으로 돈을 벌기 어렵다라고 말한 이유가 사이클 투자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경제 알아야 돼요. 시황 알아야 돼요. 업황 알아야 돼요. 이거를 개인 투자자가 컴퓨터 켜고 스마트폰 켜서 미리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사실 저는 조금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앞서 말한 사업적 가치와 실적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것보다는 좀 어렵다. 사이클 투자가. 사이클 투자 뭐 쉽게 말하면 경기 민감 업종에 투자하는 것이죠. 경기 사이클. 근데 막상 해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봐야 되는 지표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실적 가치는 실적만 보면 되는데, 이 경기 민감 업종에 속해 있는 주식들은 실적만 보면 안 됩니다. 실적을 확인하고 투자하는 순간 이미 주식은 고점에 다다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클 투자는 다른 방식으로 투자를 해야 되고요. 턴어라운드 투자는 그 첫 번째 얘기한 투자법을 약간 반대로 돌려서 생각을 하면 되는데, 첫 번째가 실적이 좋고 사업적 가치가 우수한데 주가가 저렴한 주식을 사는 것이라면, 턴어라운드는 비즈니스적 가치도 좋은데 이게 기업이라는 게 항상 좋을 수만은 없잖아요. 일시적으로 실적 쇼크가 올 때도 있고, 뭐 작년 코로나 때 그랬죠. 그리고 이게 스텝이 꼬일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실적이 나빠지는 구간이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은 다 회복을 합니다. 기업의 경쟁력만 있으면. 근데 이 주식이라는 거는 그 실적이 나빠지고, 야 이거 당연히 회복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하더라도 주가는 당장 그걸 반영을 해서 떨어집니다. 연동이 돼가지고. 그럴 때 이제 투자를 하는 방법이 이제 턴어라운드 투자. 최악의 실적에서 산다. 최악의 실적에서 그냥 다 최악의 실적에서 사면 안 되겠죠. 이 최악의 실적인데 앞으로 실적이 반드시 회복될 것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네, 그러한 자기만의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겠죠. 네, 그래서 전혀 다른 투자법이 또 존재를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이 사업적 가치와 실적 가치, 그리고 밸류에이션. 많은 가치 투자자분들이 사용하는 그 투자법을 사용한다. 그리고 실천한다. 실천이 어렵다. 이론은 쉬운데 실천 어렵다. 근데 이것을 실천만 하면 매년 시장 대비 안정적이고 꾸준한, 그리고 그게 누적적으로 쌓이면 어마어마한 복리 수익이 가능하다 라는 점을 이번 시간에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근데 이제 번외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네 말은 알겠는데 한국에서는 그건 불가능하다. 예, 미국에서만 가능한 일이다. 그럼 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느냐 보면, 아마 그분들도 처음에는 이런 투자법을 썼을 거예요. 근데 한국 주식에서 실패를 한 거죠. 어떤 종목에 가치 투자를 적용했는데 실패한 거죠. 그럼 왜 이런 확률이 높아지느냐? 이것도 제가 연구를 해보니, 한국 주식들은 대부분이 수출형 기업들이 많죠. 수출형 기업들은 경기를 탑니다. 그래서 경기 민감형 주식들이 한국에 원체 많아요. 그런 주식들은 사이클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사이클 투자를 해야 되는 종목 가지고 가치 투자를 해버리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우리나라 지수도 경기 민감형 지수예요. 우리나라 주식은. 아니, 우리나라 지수는. 그래서 2000년부터 2010년대까지는 경기가 좋았죠. 2008년을 제외하고는. 그래서 그때는 지수가 우상향을 했고 2010년부터 2020년 3월까지는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았죠. 그래서 그때까지는 지수가 옆으로 횡보를 했죠. 사실 이때는 지수가 하락을 했어야 정상입니다. 사실은. 그럼 왜 하락을 하지 않았느냐? 뭐 조선, 철강, 화학, 건설 이런 쪽이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옆으로 받쳐졌던 이유는 다른 쪽에서 주가가 많이 올라와줬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이제 한국이 산업이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가 안정적으로 갖춰져 있다. 지수 하락에 대한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갖췄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는 건데, 그 당시에 화장품이 올랐고요. 제약, 바이오, 그 다음에 뭐 보톡스, 의료 이런 쪽이 이제 상승을 해주면서 뭐 조선, 철강, 건설 이쪽이 하락하는 분을 2010년부터 2020년대까지 방어를 해주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투자법은 뭐 한국이어서 안 되고 미국이어서 되고가 아니라 한국 주식의 특성이 대부분이 사이클 투자에 맞는 종목들이 많다 보니 그러한 오해가 생기는 것이고요. 잘 찾아보면 이 첫 번째 가치 투자형 투자에 맞는 종목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종목들로만 투자를 해서 부를 일군 사람들도 굉장히 많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한번 실천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실천이 어려울 거예요. 어렵습니다. 근데 이걸 극복하면 주식 투자가 여러분들의 노후에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안정적인 자산 증식의 수단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런 말을 마지막으로 해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